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번에 이어서 오늘은 그 차지권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차지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법정지상권은 이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어떠한 이유서라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졌을 때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차지권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차지권은 남의 땅을 빌렸는데 빌렸다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남의 땅에다가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서부터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떤다? 다르게끔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 인정이 되는데, 차지권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끔 돼서 그것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고, 정식을 빌려서 돈을 준 것이 있게끔 되면, 그러면 차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지권, 자신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즉 토지주가 변경되어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지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차지권이다. 차지권으로 대항하려면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서와 취득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정식으로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짓고 내가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썼다는 것을 계약서를 가지고 입증하게끔 될 때는, 그럴 때는 차지권으로 인정을 해서 다른 사람 땅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그대로 된다? 승계되는 것이 차지권입니다. 이거 얼뜻 보게끔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봤을 때는 차지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차지권의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 보면 언제까지 그 차지권에 대해서 빌리라고 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봤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없을 수 있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국선 변호사가 대신 변호를 해주면서 차지권을 주장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우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그 계약서에 보면은 상대편에 한 것이 계약서에 날짜가 없었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바로 우리는 땅을 받겠기 때문에 계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다. 통보를 하게끔 되면서 그 해지, 그 차지권을 주장하는 걸 없애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차지권이 있을 경우, 건물 같은 게 만약에 있을 때, 그거를 매수 청구를 갖다가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건물이 있는데, 예. 건물을
그거를 아니, 그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다 많은데, 그것을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어저께도 제가 사실은 그 대전지방법원에 우리 조정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억 4,900만 원인가를 주고서 약 1억 5천 주고 납치를 받았는데, 감정가가 2억 1,000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억을 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제 보면은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조정으로.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가가 2억 1,000이니까 2억 주시오 때 2억 좋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1년 안에 5천만 원을 주고 또 6개월 안에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1억은 자기네 이름으로 바꾸면서 대출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그런 전력은 내가 할 수 없다. 아니 뭐 5천만 원을 1년 후에 줄 걸 갖고 왜 제가 지금 하느냐. 그건 조정 못하고 돈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매수 청구권이 없지만은 조정을 제한해서 이렇게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주인을 사게끔 하는 것이라 이게 매수 청구권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조회사님은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건 아니죠. 640조 보면 차임 연체와 해지, 법정 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차지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지권이 있는데 건물 객다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개의 차임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땅에 대한 치료는 보게끔 되면은 1년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안 주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정상권이나 차지권이 해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그 치료를 받을 때에 제가 이제 판사님한테다가 년으로 하지 않고 월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년으로 나온 치료를 월로 나눠서 그럼 월 50만 원씩 지불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익의 차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원래 땅에 대한 것은 2년인데 한 달, 두 달을 안 주면 3개월치 가서는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여기 640조에 나와 있는데 이 땅일 경우에 이걸 그대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땅에 대한 것은 1년치를 주게끔 됐으니까 그 2년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법무사는 이익이기 때문에 월로 해달라고 해서 두 달만 안 주게끔 되면은 그러면 해지 통보를 해갖고 법적 상관이 없는 걸로 가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그렇게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차임연체 해지 640조에는 이익의 임차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으로 할 수도 있고 월로 했을 때 월로 하면 두 달, 연으로 하면 2년이 되겠죠.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했는데 이거를 판사님이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재판을 받아봐야지 않는데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재판에 월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4%, 3점 몇 프로 이래갖고 월로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로 지금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재판에서 치료 나올 때 연으로 하기도 힘든데 월로 주십시오 그러면 연 임차료가 나온 걸 가지고 월로 해서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럼 그러면 두 달이야. 두 달로 이제 보험료액금 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여기 정말 그 법의 민법의 내용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한번 붙어보아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법무사의 얘기로는 두 달 안 되면은 3개월째 가서는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로 해야 되겠네? 네? 월로 받아야 되겠네. 근데 판사가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치료는 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달치가 아니고 2년으로 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니. 1년이면 너무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민법을 끊는, 민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어긋나게끔 됐을 때 우리는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법에 의한 것을 이렇게 됐으니까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이익이 인항에 아주 연체를 했을 때는 그 법정기사건이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럼 2달을 안 됐으니까 내가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한테다가 저 사람이 2달치라는 3개월치까지 지금 현재까지 내지 않았으니까 저 법정기사건은 어떤가 없는 걸로 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걸 그런 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소송을 하게끔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야? 민사소송을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죠. 민사소송. 경희 씨가 오늘은 왜 안 오시나 해서 제가, 오늘은 회사에 열심히 출근을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나 보다 했더니 조금 늦긴 하셨는데 오셨네. 일보다 더 중요해.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인데 소송은 형성소송이고 이행소송이라는 것이 그 크게 나눠진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행소송이라고 해요. 이행소송. 왜 안 사장님이 저한테다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 갚아. 당신이 빌려갔잖아, 갚어. 이해해달라. 이게 뭐야? 이행소송인데, 그렇지 않고, 형성소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는데, 혼자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갖고 있든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리 갖고 있든지 해서,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관계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끔 돼 있는 것을 풀어달라. 왜? 부동산은 무슨 권리라고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주는 건데 소유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용의 권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처분의 권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형성소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행소송이 아니고 형성소송이다. 형성소송. 그러니까 형성소송.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된 것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형성소송이고 형성소송인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으로 갑니다. 조정. 어제도 제가 대전지방법원에 갔다 온 것은 서산에 있는 당진에 있는 땅을 샀고 건물은 매각제로 땅만 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달라 했더니 반만 승소를 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옆으로 넓혀서 짓고 2층으로 짓거든요. 내 건물에 애초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법정기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담장이 있는데 담장 옆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담장 허물고 창고 같은 허물고는 허물어라. 그런데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들은다 더 넓혀주셨어도 일부분이 법정기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료를 줘라 했는데 지료를 감정 가격에 2.2%를 줘라 하고 감정평가사가 얘기합니다. 2.2%요? 네, 2.2%. 2.2. 2.2%. 예, 2.2. 이거 제가 여태까지
치료 감정 신청해갖고 많이 나온 것은 뭐 옛날에는 6, 7%까지도 나왔고 요 근래에서는 3.8%에서 4.3%까지 나왔는데 2.2%를 가지고 치료가 나온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소를 한 거죠. 이 치료 감정을 높게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상대편이 변호사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첫 번에 출두할 때는 조정을 안 하고 재판정으로 가는 건데 고등법원에 갔더니 가자마자 처음부터 뭐야? 조정으로 잡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조정위원이 한 얘기가 이거는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냥 조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조정으로 그냥 넘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형성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에 가서 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를 조금 좀 뭐랄까 좀 연습을 좀 해두면은 준비를 해두면은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87조입니다. 소송 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88조 소송 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의 고용객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업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는 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래 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소송을 해서 그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내놔라 해서 이제 그 소송 날짜가 잡혀서 출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이종실 나오셨으니까 네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으니까 네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건물주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음에 조정으로 넘길 테니까 조정에서 같이 이렇게 협정을 한 게 어떻게 쓰면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조정으로 넘기겠다고. 그때에 그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일어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다음서부터의 재판은 아들인 제가 참석하게끔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아들님은 인정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러면 다음서부터는 당신이 할 테니까 변호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친족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허락을 받게끔 되면은 대리인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조정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정에 갔는데 어저께 저가 갖고 우리 낙찰받은 공동투자 낙찰받은 수강생 한 명이 같이 갔어요. 상대편도 부부가 같이 오고 어저께는 좀 조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저께 그때 또 조정하는 것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고 이종실 나오셨으니까 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한 명 있으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서비스 협회의 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상대편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피고 누구 나오시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피고의 남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니까 조정위원이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앉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얘기할 때는 내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조정을 여러 번 갔었는데 어저께 또 그런 식으로 조정한 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그 재판마다 뭐마다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판사님이 있고 조정위원이 있고 우리 저기 뭐 피고석이나 원고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 조정위원이 가서 판사님들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먼저 음성에서는 판사님을 안 보이고 조정위원이 그냥 다 해갖고 결론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판사한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소송 대리인은 원래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든지 변호사가 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신적인 경우에도 예외가 된다는데 제가 우리 제가 갖고 있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게끔 됐을 때는 제 대신에 법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 그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소송 대리인이 되라 이런. 150조 자백의 간주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편에다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송달이 안 되면은 재판 시작이 안 됩니다. 상담에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상대편이 얘기한 걸 100%다 인정한다는 뜻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제가 소송을 했는데 지료를 제가 12%를 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어떤다? 지료를 12%를 달라 하고 소송을 해봤었는데 상대편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정 정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답변을 하자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조정으로 해부하지도 않고 2번 안 나왔거든요. 2번 안 나오니까 그냥 원고 승인했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철거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지료를 12%를 줘라 하고 판결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판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해보니까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지료가 될 줄 알았더니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는데 판사님은 지료는 당신이 달래는 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지료 감정 신청하십시오. 상대편이 나오질 않아. 그 하선시 지료 감정 신청했더니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어도 지료 감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갖고 주라고 판결하시는 판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OX 논리를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판사님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편이 2번을 불출석했을 때는 원고승으로서 원고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신 분이 있고 똑같이 2번이 안 나왔는데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판결을 내려주고 지료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료 감정 신청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지료 감정한 걸로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료는 따로 얼마씩 건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준 적도 있다는 겁니다. 지료 신청할 적에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그냥 지료 감정 신청하라 그러면 지료 감정비를 내라고 나와요, 고지가. 나오면 그걸 내면은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을 해서 여기 대한 지료를 감정을 해라 하게끔 되면 감정사가 거기 가서 다 지료 감정을 해서 1년에 얼마씩 줘라
무슨 값 얼마 뭐 얼마 다 해가지고 된다. 판사님한테다가 법원에다 제출하면 판사님이 그걸 가지고 치료를 얼마 줘를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자체를 판사님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평가사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법원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고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냥 감정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이유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치료 이유를 감정. 아니, 그러니까 감정사가 요새 평균 무슨 저기 은행에 대해서 정기를 금을 넣었을 때 뭐 3.8%고 3.8%고 뭐가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관리가 있고 세금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해갖고 은행 금리 몇 프로 플러스 0.몇 프로에서 총 얼마인데 감정가격이 얼마에 그 연 몇 프로니까 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세히 풀어가지고 이제 법에다 제출을 감정사가 그것까지 해준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제출하죠. 그럼 판사님은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 (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하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 송달을 주소를 찾아내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에요. 그럼 원고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주소를 알아서 그 재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사람 주소를 이제 그 법원 서류가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가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주소를 보정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법원에다가 우리는 거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분의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증 어울로 됐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가르쳐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그럼 이제 소송을 하는 걸로서도 이렇게 돈을 받을 게 있겠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제 어디로 그 주소로 송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니까 법적인 주민등록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곳으로 다시 송달을 한다는 얘기죠. 주소 보정을 해갖고 송달을 했는데도 만약에 송달이 안 되면 다시 송달을 하고 다시 송달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특별 송달을 합니다.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거기가 확실하고 2번이나 보냈고 특별 송달 했는데까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공시송달로 해서 소송을 내야 된다. 한 걸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접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강자 분들이 낙찰받은 것에 보면 그 당사자가 2명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지금 소송을 해보니까. 대만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미국으로 송달을 이제 그 대사관청에서 주소를 알아갖고 이제 송달하게끔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송달을 해서 8월까지 그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공시 송달을 한 걸로 해서 송달을 한 걸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8월달까지 기다리게 되면 나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니까 이게 빨리 진행하게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송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친척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해서 연락해서 오게끔 하고 해결하게끔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번에 또 하나 지금 낙찰 받아서
소송 해봤더니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은 이제 상속자를 찾아서 또 소송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 않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 자체는 간단한데 소송을 해보면 빨리 중단이 되고 빨리빨리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외국에 있다든지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제가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게끔 될 때 거기에 지분권자가 미국에 사는지 알래스카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겨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가지고 저한테 불평을 할 때는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생활 231조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 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소송을 이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정하시는 분이 그렇게 능숙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1년 있다가 6개월, 1년 반 있다가 6개월 주고 2년째에 이제 다 1억을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소송을 했던 것이 지료가 2.2%가 너무 적다. 최선대 2.8%에서 3.8%가 얼마 되지 않냐 했더니 그 조정하시는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36만 원인데 50만 원 되지 않냐. 그 50만 원으로 올려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2년을 기다려라. 당신은 지금 치료를 좀 높게 받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싫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2년 있다가 주지 않고 3년, 4년이면 치료 계속 주고 있지 않냐면 한두 푼도 없이 그냥 늘어날 수 있고 그 치료 가격이 땅값이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다시 소송해서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다? 강제 조정하겠다. 그게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편하고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강제 조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걸 알으니까 지금 강제 조정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리고 이의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저희는 이의 신청 무조건 합니다. 그냥 그럴 필요가 없고 정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오늘 조정 불성립을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연락해서 만나서 바깥에서 합의해보고 우리가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조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거꾸로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화해 공고의 결정 효력이라는 것은 그 조정을 하는데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건 가격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가격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건데 상대편은 얘기는 그거야. 자기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경매를 나왔고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페 자체도 망하고 있다. 줄 게 없다. 도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나 지나서 코로나 끝나고 영업이 되면은 된다? 돈을 모아갖고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1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모이면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갖고 내가 어떻게 이 조정을 하느냐.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다른 방법을 하고 조정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라도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를 내놓고 6개월 이내에 돈을 얼마를 준다는데 안 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한다 할 때 우리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1년을 기다리라는 얘기 그거는 그런 조정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시 말하면 그 조정을 하게끔 될 때 조정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1억 5천을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2억을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1억 5천만 준다고 그러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은 판사님이 1억 7,500이 근데 강제 조정을 해갖고 결합을 해놓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판결 효력을 갖고 만약에 2주 이내에 그걸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강제 조정했던 건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226조 2당의 기간 이내에 226조 2당이라는 얘기 2주라는 얘기 2주. 이번에 우리 먼저 한 20일 전에 이천에 그 땅만 낙찰을 받았고 이제 건물이 이제 그 좋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이제 그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했는데 이제 거기 건물 주인이 1억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보면 우리 수강생이 이제 나는 500만 원만 주라고 그랬었는데 조정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만 주라는 바람에 어떤다? 그 더 달라고 했고 뭐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정위원이 1,000만 원으로 강제 조정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나오는데 문자가 왔어. 교수님,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어서 1,000만 원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편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이거는 그 조정하는데 아주 실수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조정에 갔을 때는 상대편 전화번호 뭐고 다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연락하기로. 그럼 먼저 번에 조정을 갔을 때에 이제 강제 조정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주십시오 해갖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아갖고 서로 조정이 됐을 때 계약서 주고 건물 넘겨주고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소리 넘겨받고. 근데 지금 그냥 알아듣다고 집에 왔다가 그 2주 지나고 났는데 그 지금 뭐 강제 조정이 결정이 됐는데 팔고 산다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조정하기 전에 그 전화번호 같은 건 법원에 그 계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어저께 우리가 조정을 갔는데 우리가 그 조정실에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 조정하시는 그 보조하는 실이 와갖고 상대편 피고의 전화번호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랬더니 한 봐도 이제 상대편이 변호사를 샀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변호사를 안 샀다 이런 얘기. 항소하면서. 그랬더니 혹시 옳는지 안 옳는지 몰라갖고 전화번호를 알면 가르쳐달라고 법원에서 가르쳐달라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다 주고받는 것이 전화로 말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갔었을 때에 상대편을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가 참석할 때는 그런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혜련 사장님 갔을 때 우리 그 사람이 가자마자 바로 바깥에 나와서 전화번호 바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주고받는 건 기본으로 하는 게 조정을 했을 때. (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기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수험생분이 한 분이 땅을 지분을 2분의 1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땅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하자 해갖고 별로 안 어렵다 해갖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우리 법무사가 얘기하는 게 보면 교수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당사자 상속 포기를 했다 보니까 아버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촌들을 찾아가지고 상속을 떼고 그 사람을 상대로서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안 되겠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하게끔 되면 상속을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 당사자들이 내가 상속 포기했다 그러면 그냥 어떤다? 재판 끝내버리고 진행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갖고 그때 그거 해결 못했어요. 그 땅이 그냥 공중에 떡 버렸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옆에 땅 주인이 같이 다 쓰면 된다. 그냥 같이 쓰고 20년 쓰다가 이제 저기 뭐야? 이게 네? 등기. 네, 등기되는 거죠. 그런 수밖에 없죠. 네? 20년 기다려야 도망가? 아니 근데 그동안에 땅을 쓰는 거는 난 문제 없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 주인의 거라서. 그것도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냐면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소송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걸 낙찰 받았을 때 이거는 안 될 때는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됩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이런 절차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조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총단이 돼야 되고 공시송단이 이렇게 돼야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럴 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4, 5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1년이 지나도 아직 송달도 안 됐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성별한테가 취하된 게 있더라고. (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죄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 준비서면이라고 그러죠. 준비서면 해갖고 상대편이 이제 원고가 어떤 것을 어떻게 썼더니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고 재판장에 나오기 전에 서류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서류로 먼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상대편이 얘기한 걸 인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판장에 나오기 전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나오기 전에 재판의 속기가 빨리 되고 나의 입장을 내가 보면 재판을 했을 때 누가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나쁜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가난한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재판하면 누가 이겨요? 네? 잘 알지. 아니 판사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준비서면을 정확하게 내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결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대편에다 확인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걸 네가 답변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판단을 빨리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내 생각을 태고.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님의 설득을 잘 시키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해서 먼저 그 상관으로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오면은 몇 달 전까지 그 사람이 직접 상관이었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와서 변호를 하게끔 되면 그 사람한테 많이 기울어질 수가 있겠죠. 판단,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법원에서 자기가 있던 곳에 2년 이내에는 변호사를 개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262조 청구의 변경. 전 이거 사실 잘 몰랐습니다. 했을 때에 내가 이게 소송을 했을 때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소송에 그다른 소송이에요.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청산 지원에 이제 그 법원에다 내 소장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제출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 식으로 이걸 소송해서는 이거 판사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좀 고치든지 아니면 법무사한테 좀 알아봐 갖고 오십시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걸 잘 모르고 내가 법원 접수하는 사람들가 당신이 판사야? 응? 당신이 판사야? 판사님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판사야? 왜 지금 접수 안 해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화를 냈어.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받아주긴 받아줬었는데 결국은 그 재판 자체가 아주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법무사를 맡겨서 다 이렇게 했는데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할 때는 그 소송하게끔 되는 그 원인,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이런 것이 어떤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주장을 해야지 판단이 빨리 하는데 그냥 내용식으로 편지 쓰듯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제출했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당신이 판사야? 당신 뭔데든 안 된다 그래. 당신 받아주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또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잘못했으면 청구 취지를 어떤다?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을 어떤다?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소장을 내갖고 제일 먼저 뭐예요? 청구 취지가 있죠. 이렇게 청구 취지 있지 않습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서면송산이 어떻게 연결한 부분을 어떻나? 판결 청구를 철거할 때까지 뭐를 내놔라. 청구 취지. 이 판사님한테다가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내라 하고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료를 주라고 해도 지료를 안 주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 못한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판사님한테다 그런다? 다시 판사님께서
지료를 주라고 했고 판결을 내렸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상대편이 아직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뭐하라? 대체 집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대체 집행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어떤다? 허물게. 그러니까 원래 누가 허물어야 돼? 주인이 허물어야 되는데 주인이 허물지 않다 보니까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허물게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판사님이 대신해서 허물게끔 했으니까 대신해서 어떠나 허물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 대신해서 가서 허무는 비용으로 든다? 예치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는 것이 명도도 하는 거죠. 왜? 내놓지 않고 집에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갈 때 우리가 신청하지 않고 대체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기름에다 다 끄집어내는 거. 그것도 하고. 건물을 허물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명도해서 내주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틸 때 대체해서 집행관이 가서 대신해서 물건 빼내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판사님이 건물을 허물으라고 했는데 허물지 않다 보니까 어떤다? 집행관이 가서 대신 허물게끔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대체 집행을 하게끔 되는데, 자 보시죠. 주문. 채권자들은 중랑 불행시 대한된 중. 채무자 김정자는 별지 5년의 위안년 주의 법원에 비용으로 어떤다? 철거하고, 채무자 중 별지 5년의 주변에 하여금 두 명의 각 점유로 차례 연결한 콘크리트 주택 3제곱미터를 피해자들을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부로 하여금 채무자의 송순옥의 비용으로 든다? 철거한다. 이렇게 어떡한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자진해서 허물지 않을 때는 다시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대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이 대신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명도하는 거, 그다음에 허무는 거, 둘 다 너가 집에서 어떡한다? 나가라 하고 어떡한다? 명도를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 그래도 안 나가는 경우 있을 때는 대체 집행을 해서 강제로 내보내는 거고,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주라 했는데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판사님한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대체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그 여태까지 한 11년 동안 이런 소송을 많이 하면서 그 대체 집행까지 갔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죠. 이게 대체 집행까지 갔던 것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2번 정도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집행관이 와서 건물을 허물라고 막 하고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어쩐다? 합의를 하고 어떻게 돈을 내놔겠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 2번 정도는 있었는데, 건물을 허물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잘 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많은 수건이 한자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법률적으로 우리는 100%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금전적으로 너무 없다고 할 때는 아무리 소송으로 100%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옳은 일은 아니더라는 것. 근데 교수님, 청구 취재 놓을 때 아예 소송 2번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청구 주문은 잘 안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있다 보면은 요 10분 쉬었다 보면
성명, 명령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예.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보시죠.